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지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인터 수업 할 때는 여기다 걸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게 편한데 못 가져왔어요. 잊어버리고. 꼭 아이도 같이 멋진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분류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 두 가지예요. 주식이나 채권. 근데 보다시피 출대도 많이 안 되고 실제 중요한 자산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투자산 같은 건데,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윳돈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중요한 자산이 아닌데 까다롭게 또 무지 까탈스러워요, 이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걸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이 아직 어려우시지만 금융사는 주식과 채권, 타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사들인 걸 얘기해요. 왜 사죠, 이거? 왜 사는 건가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려고 사는 거죠. 비쌀 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회계를 떠나서 우리가 취득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보유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처분할 때 이걸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는 내가 산 원가가 얼마냐 아셔야 돼요. 이거 왜 알아야 되죠? 나중에 이 원가에 따라서 나중에 이익이 달라지죠. 판 금액에서 이것 빼서 차익이 이익이나 손해니까. 그래서 이게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분할 때 이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취득할 때 문제는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뭐죠? 취득할 때 그 금액 말고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잡다한 비용들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비용 처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하나에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거 살 때 보통 트레이딩 수수료라고 하죠. 거래 수수료를 만약에 500원 줬어요. 그러면 그 500원을 비용 처리할 거냐, 자산의 원가로 갈 거냐. 그럼 나중에 15,000원을 팔면 비용 처리해버렸으면 이익이 5,000원이 되지만 자산에 들어가면 4,5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문제예요.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딱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회계를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회계 원칙이 4가지가 있거든요. 회계 원칙이. 자산과 부채는 역사적 원가로 써라.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이 없는 한 비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익이 창출하는 경우는 없죠. 그걸 팔든가 사용해야 수익이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 비용 처리 못해요. 회계 원칙상. 취득할 때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못한다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란 말은 모든 비용은 수익과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익이 없으면 비용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다 자산으로 가요. 비용 처리 못하니까. 근데 유일한 예가 얘예요. 유일한 예가 얘예요. 이것도 2010년에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얘는 수시로 사고 파는 거다 보니까 자산을 포함시키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비용 처리 바로 해버린다고요. 유일한 예가 얘라고요. 이해가시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회계는요, 5대 계정을 배우는 거라면서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배우는데요. 이 중에 자산이 70%예요. 70%예요. 그럼 그 자산에서 딱 얘를 빼고는 취득할 때 모든 부대 비용 어떻게 한다? 다 자산으로 가야 돼요. 자산의 원가로 간다고요. 다. 이해하시나요? 회계 통틀어서 얘만 얘예요. 얘만. 됐죠? 단계의 금융자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취득한 원가가 얼마냐. 그래 나중에 이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용 처리할 것이냐, 이거 딱 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뿐이 아니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얘만 빼고 앞으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원가로 간다고요. 회계는 전체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취득할 때는 비용 처리 못해요. 유일하게 얘만 얘라고요. 2010년 12월 31일 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원가로 가야 한다. 자산의 원가로 가야 한다. 단 유일한 예가 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신경 써야 되죠?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이유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신경이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침에 얼굴을 보면 제가 뉴스 안 봐도 돼요. 얼굴 딱 보면 올랐구나 내렸구나 바로 알아요. 다 표정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강사님 중에 투자를 해놓고 그분은 그냥 강의보다 거기다 신경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명강사세요.
5분 늦게 들어가고 5분 일찍 나오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 5분 늦게 들어가서 5분 일찍 나오는. 저랑은 정반대죠. 근데 그분을 딱 그 교수실에다가 그 옛날에 그 뭐죠? 전화기 이따만 거. 멀티탭. 탭? 휴대폰 탭. 갤럭시 탭인가 왜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만 한 거. 그걸 딱 뒤에서 세워놓고 들어갈 때까지 보세요. 딱 나오면 그거부터 보세요. 저희 인사도 안 받아요. 그래서 야,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신으로 가 있으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올랐나 내가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그 자산의 가치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평가랍니다. 평가가 뭐죠? 금액이 바뀌면 바뀐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식을 제가 사기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서 13,000원 됐더라. 그럼 자산을 13,000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평가예요. 어떻게 한다? 자산을 3,000원 늘리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산 증가, 차변했어요? 대변했어요? 차변했습니다. 3,000원 자산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 샀는데 기말에 보니까 8,000원으로 떨어졌더라. 그럼 자산이 2,000원 줄었죠. 자산 준 걸 차변했어요? 대변했어요? 그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가를 할 때요. 평가를 할 때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문제인데요. 회계는 단순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시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원가냐 시가냐. 단순하게 이긴 거거든요. 팔 거는 시가, 안 팔 거는 원가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쓰시다가 그걸 만약에 팔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알아보실 거잖아요. 근데 안 팔 거면 시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팔 건 시가, 안 팔 건 원가예요. 그럼 보세요. 단기 손익인식금자산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즉 팔 거거든요. 팔 목적이란 말이에요. 얘는 팔 목적이니까 당연히 뭐를 평가해야 한다? 공정가치, 시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매도하는 자산, 매도, 팔 거잖아요. 팔 거, 매도라는 게 판단 뜻이잖아요. 팔 거니까 시가란 말이에요. 근데 만기 보유금자산, 이게 뭐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안 팔 거잖아요. 이거는 원가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삼각원가로. 이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여금이나 수채권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니죠.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가평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삼각원가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까 용어 많이 나왔지만 회계의 원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원가냐 시가냐. 팔 거는 시가, 안 팔 거는 원가거든요. 물론 유일한 예가 있긴 합니다. 재고산. 그러니까 회계는 항상 그래요. 틀은 아주 단순한데 꼭 예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항상 원칙 딱 이해하시고 예 하나씩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니까 단기 손익인식금자산이나 단기 변직권이나 이런 것들은 팔 거니까 시가, 공정가치. 매도하는 자산 팔 거니까 공정가치. 이해가시죠? 나머지 만기 보유는 안 팔 거니까 원가, 삼각원가. 대여금리 수채권 안 팔 거니까 삼각원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세요. 원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죠. 그냥 원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평가 안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원가로 간다는 얘기는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시가 평가하면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가 올라갔으면 이익이고 시가가 내려가서 손실이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시가 평가라면 영업의 손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평가를 해서 손익이 발생했을 때 얘는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영업의 손익.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얘는 자본으로 가요. 기타 포괄 손익 2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추가적으로 회계는 수익을 인식하는 그 시점을 실현주의라고 해서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실현 주로 뭘 말하는 거냐면 팔았을 때 실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팔기 전에 평가라는 거잖아요. 아직 안 팔았다고 실현되지 않았다고요. 원래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원칙이라고요. 근데 단기매직권은 수시로 사고 팔아요. 사고 팔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면 정말 회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익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간편하게. 이론상으로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단기손익금자산, 단기금자산에서 평가손익은 영업손익으로 가요. 그래서 손익계산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매도가는 금자산의 평가손익은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자, 문제 볼까요? 그리고 처분하게 되면 이거는 가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비효자산이니까 당연히 처분 손익이 있다고요.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 싸게 팔면 손실이죠. 됐나요? 자, 볼까요, 문제? 자, 2013년 9번 10번이거든요. 자, 9번. 응? 번호 틀렸는데? 몇 번이야, 이거? 14번인데? 아, 이거 틀렸네. 제 페이지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자, 손에 하나를 들었더니 아주. 자, 9번. 다음 중 삼각후 원가 모형 적용. 뭐죠? 만기보유 금자산하고 대여금리 수채권 이거죠. 답은 1번이네요. 자, 단기 매매 금자산. 뭐였죠, 이거? 공정가치였죠? 됐죠? 단기 손익 인식 금자산. 역시 공정가치였죠. 매도 가능 금자산은요? 역시 공정가치였죠. 다 파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10번. 10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자산. 뭐죠, 이게? 매도 가능 금자산. 자산을 평가해서 일로 보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죠? 요거. 시간 있으면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자꾸 너무 어려워서. 자, 2012년에 14번. 2012년 14번이요. 자, 다음 중 삼각후 원가 모형 적용 금자산. 뭐죠, 이거? 두 개잖아요. 만기보유 금자산이거나 대여금 및 수채권. 여기서 답이 몇 번이죠? 대여금 및 수채권. 4번이죠?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나왔어요. 나온 거는. 뒤에 하나 더 나오긴 하죠, 참. 자, 볼까요? 자, 요거는요, 2013년 거 10번이 나오는데, 13년 거 10번. 자, 보세요. 2011년 말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19만 5천 원이다. 이 중 10만 원이 미래 현금 수령에 대한 현재 가치다. 실천오세요. 이 중 10만 원이 미래 현금 수령에 대한 현재 가치다. 2013년 거 12번입니다. 11번부터 볼까요, 그러면? 11번은요. 자, 보세요. 2011년 말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번호천원이다. 됐나요? 자, 2012년 말 공정가치가 10만 원일 때 2012년에 단기손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요? 얼마 같으세요? 얼마인가요? 그 시험 보실 때 보통 사지선다잖아요. 그죠? 보통 시험 문제 모르는 문제 보면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두 개는 일단 아니고 두 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죠.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해요. 두 개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제껴버린 거에 답이 있다면 어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냐면 이 문제 뜻을 이해하신 분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매도 가는 증권은 손익도 가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은 단기 손익 인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매도 가는 증권은 단기 손익이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그 마인드가 딱 안 써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계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죠, 지금은. 됐죠? 10번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전에 푼 문제는 2013년 11번 문제였고요. 자, 12번. 보실까요? 자, 2011년 말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19만 5천 원이다. 이 중 10만 원이 미래 원금 수령에 대한 현재 가치다. 줄쳐놓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년 넘는 부채는 미래 현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꿔낸다고요. 이게 현재의 가치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요. 제가 보세요. 현금 수령 관리를 자, 2010년 초에 현금 수령 관리를, 원금 수령 관리를 10만 5천에 처분한 경우 그때 인식해야 할 금융자산 처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부에 지금 10만 원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판다고요? 10만 5천에 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 금액에서 우리 거 현재가치 빼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 때 이익. 마이너스 손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 거 10만 원짜리를 10만 5천 원 판다는 얘기는 5천 원 이익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 금액에서 장부에 있는 금액 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나오면 이익, 마이너스 나오면 손해. 이해 가시나요? 됐죠? 요거예요, 요거. 처분가액에서 과거가치 빼는 거. 되었죠? 근데 하여튼 회계는요, 통틀어서요, 항상 이렇게 해요. 현재 가치도 과거가치 빼거든요. 물론 시간 좀 필요하시긴 하겠는데, 평가할 때는 12월 31일 날 가치가 현재 가치잖아요. 과거 가치는 장부에 있는 금액이에요.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 금액이 현재 가치거든요. 팔 때 금액이. 그러면 과거 가치는 장부에 있는 금액. 이게 지금 장부에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10만 원이. 판 금액 10만 5천이란 말이지. 플러스면 2, 마이너스면 손해. 되셨나요? 예? 과거 가치는 장부가액. 근데 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회계는 참 단순해지거든요. 보세요. 단순한 건데요. 제가 사서 아까 이 주식을 10,000원에 장부에 지금 써놨어요. 그게 장부 금액이잖아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이게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기말 시점의 현재 가치는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000원 현재에서 과거를 빼는 거라고요. 그럼 플러스 5,000원 나오잖아요. 그건 이익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말에 갔더니 8,000원이더라. 그럼 8,000원에서 10,000원 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손해가 2,000원이라고요.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그럼 처분할 때는 처분할 때가 현재 가치일 거 아니에요. 이거 10,000원짜리였는데 장부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13,000원에 팔았다고요. 그럼 팔았을 때 현재 가치잖아요. 팔았을 때니까. 그럼 13,000원에서 10,000원 뺀단 말이죠. 플러스 3,000원이 처분이. 장부에 10,000원이었는데 팔기를 8,000원에 팔았어요. 팔은 때가 현재잖아요. 8,000원에서 10,000원 빼면 마이너스 1,000원 나오잖아요. 처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룰이에요, 룰. 되었죠? 자, 금융자산은 이제 가볍게 넘어갔고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재고산인데요. 자산 중에는 재고산하고 유형산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첫 번째가 재고산인데요. 이 공식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계 수업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공식이 이거거든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에 산 거 더하시고요. 기말에 남은 거 빼면 팔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이 문제를 보면 기초상품이 36만 7천원어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1년 시작할 때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팔기 위해서 이만큼을 사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 얼마가 된다? 그 두 개 더한 거. 대략 87만 7천원 맞나요? 이만큼을 팔 수 있었는데 기말에 창고에 이만큼 남았더라. 38만원이 남았더라. 그럼 49만 7천원 팔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매출원가를 찾는 공식인데 회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제 곧 원가 배우실 거잖아요. 원가에게는요 나오는 거에 80%가 재고산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이걸 써야 돼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도에서 기말 빼면 바로 매출원가 나온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원재료로 바꾸면 기초의 원재료가 이만큼 졌어요. 단계 4월 원재료가 이만큼이에요. 기말에 남은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 뭐죠? 투입된 원재료란 말이에요. 쓴 거. 다 그렇게 찾아요. 원가는 80%가 재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놓치면 다음 학기의 원가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기초에다가. 논리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초 시작할 때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샀어요. 그럼 이만큼이 팔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거기서 요만큼을 빼면 나머지는 팔린 거고 이건 남은 거란 뜻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이 공식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원가는 다 이거예요.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좋다. 다음 몇 번인가요? 2013년 13번. 49만 7천원이죠? 맞나요? 2번. 2012년 16번. 자, 일단 다음 재고산 자료에 의거하여 단기 매출원가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매출액은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 아닌가 이거? 훌륭한 교수님이시네. 저는 이런 교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2010년 11년 게 없나 보죠? 2010년 거. 2010년 거 13번 30번인데요. 13번부터 보시죠. 13번.
자, 지금 13번에요. 순매출액 구하면 뭐냐 그랬죠? 자, 요거 밑에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보세요. 저희가 재고산의 특징은 그 기업이 가장 중심적으로 파는 걸 재고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수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생수를 파는 게 이 생수가 재고산이에요. 기업이 가장 중심적으로 파는 거. 그럼 재고산의 본질은 뭐냐면 수시로 사오고 수시로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반품, 애누리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만약에 단순한 얘기죠. 이걸 제가 1,000만 원씩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반품이 됐어요. 그럼 매출 얼마 잡아야 한다?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빼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입, 애누리, 할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환 쪽에서, 환 입장에서 제가 매출을 했어요. 팔았죠? 이게 돌아오는 걸 현실에서는 반품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근데 회계는 회계만의 용어 쓴다고요. 매출 한 개, 환, 돌아서, 들어왔다. 회계의 환자는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교환할 때 환자니까. 매출 한 개 돌아 들어왔다. 매출 환입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거꾸로 매입한 게 돌아 나가면 저희가 샀던 걸 돌려나갈 거잖아요. 그럼 매입한 출 이게 용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됐죠? 그래서 일단 매출 환입하게 되면 매출액에서 포함하면 안 되죠. 차감해야 한다. 이해가시나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물건 팔았어요. 여러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놓고 들 때마다 물이 생겨요. 샌다는 뜻이죠. 그럼 못 팔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품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매출 환입이고 저한테 사셨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름이 천연수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상호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마인드는 일단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가지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섭을 하는 거지. 깎아주면 깎아줄 것도 안 깎아주거든요. 일단 큰 소리 치는 거죠. 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겠죠. 그 전까지 왜 그러세요? 여태까지 거래했으면서. 깎아드릴게요. 이게 에너지예요. 하자가 심에서 돌려보내는 게 말하자면 환출이고 미미에서 그걸 비밀로 깎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할인은 뭐냐면 이걸 제가 팔고 원래 매상을 한 달을 내가 갚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일찍 갚아요. 예를 들어 10일 안에. 그러면 판 사람은 대금을 조기해서 하니까 좋고 돈 줄 사람은 할인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서 깎는 것을 할인합니다. 공통점은 뭐죠? 세 가지 다. 매출에서 빼내야 한다. 그건 못 받는 돈이니까. 그래서 매출에서 빼는 세 가지 항목이에요. 그럼 매입에서 빼는 거 세 가지가 있겠네요. 뭐가 있죠? 매입 환출한 거, 매입 애누리 받은 거, 매입 할인. 그러니까 매출에서 빼는 거 3개, 매입에서 빼는 거 3개. 빼셔야 순매출액, 순매입액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이거잖아요. 총 매출액에서요. 매출안이, 매출액이, 매출안이 뺀 게 순매출액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총 매입액은요. 취득가액에다가 아까 매입 부대비용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세 가지 뺀 게 순매입액이라고요. 상황 이해 가시나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몇 번이었죠? 2010년 13번? 13번. 순매출액 찾아보세요. 요 세 가지 다 빼면 되는 거죠? 500원에서 180만 원 빼면 320만 원인가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업 하시다가요. 모르시면 바로바로 하셔도 되고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됐죠? 30번 보시죠. 30번. 요 문제인데. 2010년 30번. 자, 보시죠. 다음 중 총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 뭔가요?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는 다 차감 항목이고 대손상각비는 차감 항목이 아니잖아요. 하시겠나요? 네. 됐습니다. 재우선이고요. 이제부터 봐야죠. 자, 됐고요. 여전히 재고산인데요. 회계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거는 원가, 파는 거는 시가, 팔지 않는 건 원가예요. 그럼 대표적 재고산은 당연히 시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는 보수지라는 게 있어요. 보수지.
가능하면 자산을 낮게 평가해서 좀 더 안전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보수율이라는 것 때문에 회계상 유일하게 얘만 적합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 나올 수 있는 용어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가, 시가, 저가. 저가는 유일한 예예요. 항상 파는 거는 시가, 안 파는 건 원가인데 보수율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둘 중에 작은 걸 써요. 언제나. 원가가 작으면 원가로, 시가가 작으면 시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일관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라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와서 그래요. 오랫동안 해와서. 만약에 X1년, X2년, X3년, X4년 있다고 했을 때요. 이쪽에 원가 라인, 이쪽 시가 라인이라고 하면 X1년의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가가 만약에 1,200원이더라. 이해가시나요? 이때는 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재고사는. 근데 만약에 X년의 원가가 1,200원이었는데 시가가 떨어져서 1,000원이더라. 이때는 시가 평가합니다. 이해가시나요? X3년에 원가가 1,500원인데 여기 1,800원이 됐어요. 이때는 당연히 또 원가로 평가를 해요. X4년에 만약에 여기 1,500원인데 시가가 1,200원이 떨어졌더라. 시가를 평가해요. 검은 고양이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죠. 그죠? 일관성이 없어요. 원래 회계는 일관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는 안 팔 거는 다 원가, 팔 건 시가.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저가법을 써요. 낮은 금액으로. 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 회계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투자라는 개념이 없고 다 채권,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만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기업에 가능하면 그 기업 자산을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낮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게 여태까지 내려온 거예요. 관습이라고요. 그래서 저가법을 써요. 회계 통틀어서 저가법을 써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원가보다 올라갔을 때 평가 이익이 나는 거고요.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평가 이익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원가 높은 시가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시나요? 근데 원가보다 낮은 건 인정하니까 평가 손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은 나올 수가 없다. 저가법은. 원가보다 높은 시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 이익은 못 나와요. 하지만 평가 손실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회계상 유일하게 저가법을 쓰는 게 재고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되셨나요? 자, 보세요. 재고산은 1년 내내 파는 거다 보니까 두 가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거죠. 이 재고산이 없어지는 경우, 그게 도난당한 거든 파손된 거든 부실된 거든 어쨌거나 수량이 없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간모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량이 없어지는 거. 그걸 간모손실이랍니다. 반면에 금액이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평가손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항상 평가는 금액 관련 있는 거니까. 간모는 수량.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간모손실 중에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파손, 부패, 도난 다 해당돼요. 팔지 않고 없어지는 건 다 해당된다고요. 우리가 다루는 게 만약에 액체라면 증발된 것도 가능해요. 없어진 거니까. 그걸 다 간모손실이랍니다. 수량 없어진 거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간모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이 간모손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없어진 거냐 나눠요. 물건 파는데 들어간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출원가에. 근데 물건 파는 거랑 상관이 없다면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영업이로 가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재무회계 원리할 때 그 강사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땠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미 좀 없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상대를 만나서 뭐 하나만 보고 결정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걸 보겠죠. 뭐 그 사람의 성격도 볼 거고, 뭐 외모도 볼 거고, 그 중에 그 사람의 경제력도 좀 보실 거잖아요. 그죠? 상대한테 물었어요. 그 연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4천만 원쯤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 이건 일반인들의 마인드고, 회계인들의 마인드 그게 아니죠. 그 4천만 원의 구성을 따지는 거죠. 회계인들의 마인드는 그래야 한다고요. 회계인들의 마인드는 본봉이 얼마고, 성과급이 얼마고, 뒤로 조용히 생기는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회계인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하나 보시는 분들은 회계적 마인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마인드예요. 이익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 당수이자. 이걸 왜 구분하는데요?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인들의 마인드는 아니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마인드는 그냥 한단 말이에요. 당기순이익 얼마네? 이거는 일반인들의 마인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회계인들의 마인드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익이 얼마냐를 따지는 게 회계 마인드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매출 원가로 가면 어디 영향을 미친다? 매출 총액에 영향을 미치죠. 영업비용은 어디 영향을 미치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4개로 나눠놨겠냐고요. 이익을. 이게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4천만 원인데 어떤 분은 순수하게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어떤 분은 연봉이 2천만 원에 1,000만 원 성과급에 1,000만 원 집에 생기는 돈이라면 이건 이익의 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회계라고요. 따져야 한다고. 어디로 가냐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해 가시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거는 매출원가를 보내야 되고요. 매출에 기여하지 못한 건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영업외비용을 보내야 되고요. 이해 가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참 잘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걸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매출 때문에 없어진 건지 그냥 없어진 건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판매한 수량의 몇 프로까지는 정상적. 나머지 비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개념상으로는 매출에 기여하고 없어진 거는 감모손실, 기여하지 않은 건 영업비용인데 일반 이런 공산품보다 가장 잘 상하는 게 과실이니까 과일로 예를 들면 그래요. 과일로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딸기가 특히나 그 과육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은 다 플라스틱에 담아 팔지만 옛날에 이렇게 양은 대야 담은 거 보셨죠? 팔잖아요. 파시다 보면 오후에 밑에 딸기는 눌리잖아요. 그거 못 파는 거잖아요. 그게 감모손실이에요. 못 파는 거니까. 그럼 그 감모손실은 과연 매출에 기여를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니냐?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매출원가로 가면 매출총액에 영향을 미칠 거고 영업비용으로 가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딸기 쌓아놓고 팔았어요. 팔다 보니까 밑에 눌려서 못 팔았어요. 이거 매출에 기여했나요? 안 했나요? 의견이 반반이죠. 제가 좋아하는 건 50%예요. 매출에 기여한 것 같다. 매출에 기여하지 않은 것 같다. 좋습니다. 글쎄요.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매출에 기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쌓아놓지 않고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머니께서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공중부양식으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럼 쌓을 수밖에 없었고 팔려니까 쌓을 수밖에 없었고 상했다. 매출에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딸기를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심심하니까 옆에 장사하는 아줌마가 와서 수달 떨어요. 당연히 수달 떨면 목이 마르잖아요. 딸기 집어먹어요. 그건 과연 매출에 기여했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 판단이 다른데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트에서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감모손이거든요. 안 팔고 없어진 거니까. 그거는 매출원가다 영업비용이다. 매출원가자 먹여봐야 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이런 용어도 써요.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 그렇습니다. 됐죠? 대신에 평가손실은 무조건 다 매출원가예요. 무조건 다 매출원가. 되셨나요? 평가손실은 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팔기 재고를 가지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팔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얘와 얘를 비교해 보시면 취득원가는 같잖아요. 뭐가 다르다? 장부수량과 실제 수량, 수량 차이란 말이에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일단 시간이 뭐야? 시가인데 이거 5탄이에요. 시가. 수량은 같은데 단가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원가, 얘는 시가. 가격 차이는 평가손실.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요거는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4번. 2014년 14번. 자, 14번 보시죠. 자, 장부상에는 기말 재고 수량이 500단위, 단위당은 25,000원이고요. 이지만 실사를 통해 파악한 기말 재고 수량이 460개래요. 몇 개가 줄어들었죠? 자, 50개 줄었죠? 이게 뭐다? 감모손실. 50개 곱하기 25,000원이죠? 자, 450개에서 500개 빼면 50개고요. 거기다 25,000원 곱하면 얼마 나오죠? 125만원. 감모손실입니다. 살 수 있겠어요? 다음은요. 자, 그리고 기말 현재 당의 재고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단위당 24,000원이래요.
25,000원짜리가 24,000원 됐죠? 얼마씩 떨어졌죠? 1,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빼면 450단위 40원이 하시나요? 실제 남은 게 450개니까. 이해가세요? 자, 먼저 평가 손실은 현재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450개잖아요. 450개를 보셔야 하나에 1,000원씩 450개 떨어졌으니까 45만 원. 다음 몇 번이죠? 3번 됐죠? 자, 2011년 11번을 보시죠. 2011년 11번. 자, 이게 왜 들어왔죠?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재고산인데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자, 재고산의 보유 목적이 뭐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을 재고산이라 하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들은 유형자산. 그러면 자, 부동산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게 재고산이죠. 맞나요? 두 번째, 부동산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자산, 투자 목적이니까요. 세 번째, 공구제조 회사가 공구제조에 사용할 목적, 사용할 목적이니까 유형자산. 자,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건물 부지.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그 물건 파는 게 재고산이죠. 그럼 공장은요, 사용할 거니까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정리할게요. 재고산은 판매 목적,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다 사용 목적이란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건물 부지는 제조업에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2010년 11번. 3번이요? 사용할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입니다. 형체가 있는 건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건 무형자산. 됐죠? 공구라고 했으니까 형체가 있죠. 그건 유형자산입니다. 자, 2010년 11번. 21번. 다음 중 저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 뭐죠, 이거?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통틀어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포맷을 다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 한 80%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뜬금없는 걸 내긴 하세요. 가끔. 그러니까 그거 한 20%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80% 정도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35문제 중에 80%면 28문제죠. 그 이상은 제 탓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회계를 100점 맞으려면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책도 어렵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방송 다닐 때요. 회계 과목이 5개잖아요. 제가 회계를 밥 먹은 지가 한 20년 되는 사람인데, 100점짜리 3개밖에 없어요. 재무회계 원리 1학년 거 제가 까불 달아 틀렸고요. 아, 참. 하여간 뭐, 딱 생각나더라고요.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구나. 관리회계는 제가 2학년 1학기 때 저희는 그때 94점 나왔나 그래요. 저 과제물 냈는데 교수님이 24점 줬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회계를 이미 아는 사람이고 회계를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과제물 써도 제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썼거든요, 아주. 교수님 보기 좋게. 근데 하기서 24점. 그래서 쫓아갈까 하다가 점수에 연연한 사람은 아니라 봤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여하튼. 근데 제가 이쪽 회계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회계를 거의 100점 가까이 만든다는 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굳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넉넉하게 한 80점 정도 가볍게 맞고 타 과목에 민폐만 안 끼치면 회계는 충분히 선방하신 거예요. 제가 80% 정도 목표로 가거든요. 자, 보시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고산인데 재고산의 원가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한 논리로 제가 이걸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파는 걸 상품이라 하죠. 만들어 파는 걸 제품이라 하고 이걸 우리가 판다는 얘기는 1년에 이걸 사오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일 거고요.
파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일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의 특징은 사오고 파는 게 빈번하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변하듯이 이거 사올 때마다 원가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거를 1,000원에 사왔는데 두 달 후에는 1,010원에 사올 수도 있고요. 가격이 매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1년 동안 이걸 제가 사오기를 100번을 사왔는데 그냥 가정이에요. 100번 다 금액이 달랐다고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100번을 사왔는데 모형이니까 100번 다 금액이 달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판 금액에서 그 원래 금액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는 1,000원 빼고 1,050원짜리 1,050원 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게 절차상. 그래서 회계는 실용학문인지라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계산 안 해요. 그냥 나중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개별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1,000원에 사오면 1,000원짜리 택 붙여놓고 1,050원 사오면 1,050원 택 붙여놓고 이게 관리하는 걸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미가 별로 없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사온 게 만약에 한 500번 판 게 한 3,000번 되면 다 기록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하기 좀 어려워요. 작은 기업들은 이런 인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주로 거래는 많지 않은데 가격이 센 것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 또는 귀금속 같은 거 그런 업종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기초에 10개가 있었어요. 기말에 사온 게 100개예요.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몇 개라고요? 110개잖아요. 근데 기말에 보니까 남은 게 20개 남았더라. 그러면 얼마짜리가 팔렸고 얼마짜리 남은지 모르거든요.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이게 선지선취법이에요. 낮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생각하는 게 후위선취법. 똑같이 평균적으로 팔렸다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해가시나요? 이동평균법은 중간중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번 모형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면 모형이니까요. 기초에 10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에 1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총 금액은 1,000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3월 1일 날 매입을 기초고요. 20개를 했어요. 이때 물가가 좀 올랐다 가정하시면 만약 120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죠? 400원 나오죠. 만약에 5월 1일 날 또 샀어요. 어쨌거나 일정 재고는 필요한 거니까 샀어요. 이때는 많이 올라서 150원 더 가정을 하면 이때는 얼마가 되죠? 1,000원이죠. 자, 7월 1일 날 다시 매입 하기 전에 한번 팔아볼까요? 자, 6월 1일 날 팔았어요. 6월 1일 날 매출 30개. 이해 가시죠? 자, 7월 1일 날이요. 매입을 20개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180원이라 가정하시고 그러면 총 금액은 3,600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중간에 한번 또 팔죠. 모형이라 단순하게 할 건데요. 짝수달엔 팔고 홀수달엔 사고 매출을 30개 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9월 1일 날 매입을 20개 하고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200원 딱 가정을 하죠. 그럼 이때는 얼마 샀죠? 그리고요, 또 한번 팔아볼까요? 10월 1일 날 일관성 있게 매출을 30개 하고요. 자, 11월 1일 날 실판이 굉장히 작은데요? 매입을 만약에 다시 20개를 해요. 이때는 만약에 250원에서 가정을 해보시죠. 얼마죠? 이게 모형이니까 탈이 없는 거지. 현실이면 큰일 나죠, 이거. 물가 상승률이 250%잖아요. 폭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형을 보여서 크게 쓴 것 뿐이지, 이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죠. 물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샀다고 쳤을 때, 이 사온 거마다 일일이 택을 붙여서 나중에 판금에서 이걸 빼는 게 개별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죠.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쓰기가 정말 어렵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해 보시면 딱 20개 남았고, 기말 재고가 20개거든요? 20개가? 이걸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팔았을 때 체크 안 했으니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얼마짜리 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한다고요. 먼저 선지선취법이라는 건
여기서 또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90개 팔렸을 때 여기서 이거 팔리고 이거 팔리고 이거 팔리고 이거 팔리고 이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상. 후위선출법은요. 이게 팔리고 이게 팔리고 이게 팔리고 이게 팔리고 이거 이렇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재고가 이게 남단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총평균법은요. 이걸 연말에 가서 한 번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거 쫙 더해보시면 19,000 나오거든요. 저 암산 잘합니다. 이 정도야 뭐. 110개. 됐죠? 총 금액 나오고 수량 나오니까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이거 172원 나와요. 이건 암산한 거 아닙니다. 이건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170원을 가지고 팔린 90개 곱하면 몇천 원가? 남은 20개 곱하면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총평균법이에요. 연말에 딱 한 번 계산하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동평균법은 매번 평균을 내는 거예요. 매번. 계속. 이해가시나요? 그게 이동평균법. 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 마인드는 가지셔야 되니까. 이게 선의선출이냐 후선출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실제도 아닌데 뭐. 어차피 가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게 해주느냐.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회계는 딱 세 가지 찾는 거거든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정보 세 가지죠. 알고 계신가요? 저랑 한 번 수업을 쓰면 알아요, 이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회계는 세 가지 찾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영업성과, 기업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재무상태가 뭐죠? 재산이잖아요. 해볼까요? 선의선출법 썼을 때하고 후의선출법 썼을 때하고 기말재고는 어느 게 크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한다고 봤을 때 선의선출법을 쓰는 경우와 후의선출법을 쓰는 경우 어떤 경우에 기말재고가 더 큰가요? 당연히 뒤에 게 남는 선의선출법 기말재고가 크겠죠. 선의선출법은 이게 20개 남는 걸 거고 후의선출법은 요거 몇 개씩 남는 거잖아요. 당연히 쪽이 크단 말이에요. 회계상 기말재고와 이계 방향은 언제나 같아요. 회계상은. 아니 표정들이 안 믿어지는 표정 같은데. 회계상 기말재고와 이건 언제나 같아요. 잠깐만요. 지울 쓸쓰라. 보세요. 기초에다가 매입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라면서요. 이해 가요? 자 보세요. 기말이 만약에 커지면 매출원가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빼는 게 많아지면 남는 게 작아지겠죠. 이해 가시나요? 거꾸로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커지겠죠. 볼까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과 이익은 반대로 관계겠죠. 얘와 얘 관계는. 이해 가세요? 그럼 매출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익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매출원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익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니까 얘와 얘는 정비례 관계라고요. 회계상 이익은 언제나 기말재고랑 일치해요. 기말재고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요. 기말재고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져요. 중요한 건 이거 저한테 반발 엄청나게 심하게 하세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재고가 많은데 그 얘기 수량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량은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 단가가 높은 걸 잡을 것이냐 낮은 걸 잡을 것이냐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상 기말재고와 이익의 방향이 언제나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다시요. 이 기말재고의 이 크고 작음은 수량 얘기 아니라고. 수량은 똑같다고요. 수량은 똑같은데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큰 거잖아요. 이게 남다고 치면 이익도 커지는 거고요. 이게 넘치면 이익이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걸 따지는 거라고요. 회계상 기말재고와 이익의 방향은 언제나 같다.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선의선출법일 때와 후의선출법일 때 언제가 기말재고가 크다? 선의선출이 크잖아요. 이게 남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익도 이제 크단 말이죠. 후의선출법 쓰게 되면 기말재고 이쪽 게 남으니까 이익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움직인다고요? 재무상태. 재산이 크면 재무상태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어떤 게 화려하다? 선의선출과 후의선출 중에. 선의선출법이 화려하죠. 당연히 화려하죠.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는. 이 기말재고랑 이 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쪽 게 낫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화려해지는 건 선의선출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쁘기로 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는 경우. 그걸 보통 오너 경제라거든요. 이익이 크면 뭐 커지죠? 현금 나갈 게 많아지잖아요.
현금 배당 많이 나가고, 또 세금 나가고. 외부로는 화려하게 보여서 좋은데, 문제는 현금으로 나빠진다고요. 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너 경영들은 주로 후기선취법을 선호해요. 어쨌거나 좀 덜 이뻐 보이더라도 돈 덜 나가는 걸 원하니까. 근데 위탁 경영자는 아니죠. 돈 내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거 나가지. 그러니까 위탁 경영자는 전반적으로 선취선취 선호하는 거고요. 오너 경영들은 후기선취법 선호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의 본질이지.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 시험 대비지만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간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도 아닌데. 낮은 돈이 먼저 나간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는 딱 세 가지 찾는 거니까. 재무상태, 영업성과, 유동성이니까. 그렇죠? 이 매출 가격 하는법은 뭐냐면요. 매출 가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소매제곱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부에 올리는 금액은 항상 원가 써야 되잖아요. 원가 쓰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매점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쪽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업 있죠. 소매업은 규모가 작을 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매업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소매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백화점도 소매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편의점 있잖아요. 마트는 다 소매업이에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뭘 통일할까요? 이마트로? 홈플러스로? 어쨌거나 하나로 하죠. 방어하면 되는데. 여하튼 이마트를 가정하고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이 있죠. 그 종목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니까. 그러면 그걸 다 원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장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일일이 조사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소매업의 특징은 파는 금액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파는 금액 시가로 계산을 해요. 그냥 간편하게 시가로 계산해요. 근데 나중에 원가 이런 걸 곱해요. 그래서 바로 금액 찾는 게 이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종류는 기억하셔야 하고 의미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기말재고와 이익은 어느 게 크다? 이게 크다. 이익이 어느 게 작다? 이게 작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골라서 쓸 수 있거든요. 골라서. 그러니까 매년 바꿀 수는 없고요. 처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법 중에서. 그러면 선의선취법을 쓰는 기업들은 어떤 걸 노리고 있다? 재무상태표랑 성격을 화려하게 해서 자금 조달이나 투자를 잘 받으려는 게 목적인 거고요. 후의선취법을 쓰는 기업은 어떤 경우죠? 현금 흐름을 좋게 하겠다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재무제표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세금이나 배당을 적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본질인 거예요. 세금 요건 얘가 있죠. 세금 적게 내니까. 됐나요? 자, 볼까요? 2013년 15번. 더 있나? 요거는요, 교재 나와 있는 건데,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인정하진 않아요. 앞에 써드린 거 6개는 인정하진 않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자, 실물재고산이 말이 불탔거나 했을 때, 재고산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창고가 불이 타면,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추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소실된 재고산의 가액은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원래는 뭘 뺐죠? 기말재고 뺐잖아요. 근데 그거 타서 모른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뭘 뺀다? 매출효과 뺀다는 얘기예요. 기말재고 빼면 매출효과 나오니까 매출효과 빼면 기말재고 나오겠네요. 이해 가세요? 이 매출효과를 추정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추정한다? 단기 매출액에다가 매출한 금액에서 총 이익률을 빼면 뭐가 나오죠? 원가율이 나오잖아요. 아니, 총 판매한 금액에서 이익률을 빼면 뭐가 나오죠? 원가율이 나오잖아요. 다시요. 매출액에다가 1이 100%잖아요. 거기서 이익률을 빼면 남은 건 뭐가 남는다? 원가율이 남는다고요. 매출액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총이익률은 포함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액만 해서 매출효과. 이익이잖아요. 이걸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회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 했던 6가지는 인정하는데 요건 인정하지 않는 학문적인 방법이거든요. 단지 이걸 한 이유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죠. 나왔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왕 낼 거면 이쪽 걸 내지 말이죠. 참. 자, 2013년 기출 15번. 자, 다음 재고산 원가 배분 방법 중 추정법은? 이게 바로 매출 총익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2012년 15번. 다음 중 원가 흐름 가정에 의한 재고산의 원가 변동이 아닌 것은 뭐죠, 이거? 개별법. 개별법은 추정이 아니죠. 실제로 갖다 금액을 쓰는 거니까 개별법은 추정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요.
2011년 12번. 12번. 자, 다음 중 특정 시점 현재 재고산의 실물이 존재하실 경우 재고산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뭐죠, 이게? 그렇죠? 총이율법. 되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2010년. 자, 16번. 요거요. 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선의선취법에 따라서 기말재고를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100개가 팔렸나요? 150개 팔렸죠? 250개.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남죠? 맨 마지막 게 남겠죠? 먼저 100개 팔릴 때 18원짜리, 24원짜리가 팔렸을 것이고 마지막에 150개 팔릴 때 10월 3일 거 팔리고 10월 11일 100개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개가 남겠네요. 얼마가 남죠? 2,800원. 이게 선의선취법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뒤에 거 후의선취법은 엄밀히 말하면 출제 미스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출제 미스긴 한데 뭐 할 수 없죠.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문제에서요. 이걸 후입선취법으로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후입선취법.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100개가 남는데 어떤 게 남아야 하는 거죠? 50개 18원 남아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입선취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방식이 맞아요. 실제조사법에서.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푼 거냐면 이게 문제가 미스라는 게 뭐냐면 계속 기록부를 풀게 되면 자, 우리가 150개 팔릴 때요. 150개 팔릴 때 됐나요? 잠깐만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풀린 거냐면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풀었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팔릴 때요. 50개 팔릴 때. 예? 답은 2번이 나왔는데요. 나온 방식이 여러분들 하는 방식이 맞다고요. 원래 후선취법은 가장 먼저 팔린 게 200개가 팔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께 50개 팔려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팔려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150개 팔릴 때는 200개에서 팔았고요. 날짜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개 팔릴 때는 10월 3일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순서상으로 우리가 10월 3일 날은 일단 10월 10일께 안 들어왔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 팔 때는 그 10월 3일께 팔렸고요. 계속 기록을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팔았을 때는 10월 10일께 팔린 거예요.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2,300이 나오긴 해요. 그럼 문제에다가 계속 기록을 풀라는 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의제기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면 아까 푸신 게 맞고 계속 기록 푸는 건데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 하자가 좀 있긴 한데 어쩌면 답은 2,300으로 맞게 푸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쭉 기록을 하다 보니까 10월 5일 날 팔았을 때는 10월 3일께 팔린 거고요. 10월 15일 날 100개 팔았을 때, 150개 팔았을 때는 10월 10일께 팔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50개가 나눠지니까 1,300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이번 시간 좀 길어졌네요. 자, 쉬었다 할 거고요. 제가 의견을 좀 구할게요. 이 계획을 잡을 때 사실 가장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시작하는 시간을 몇 시로 할 건가? 8시간 정도 필요한데 점심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고민스러웠는데 수업도 잘 나가고 있고 넉넉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시 반쯤 식사하셔도 되겠죠? 여기 식사할 때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1시간 더 하고 식사 시간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